여러분, 오늘은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5년 6월 11일 밤, 한 의사 가정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을 김이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 다음 날인 6월 12일 자신의 병원을 새로 개업할 예정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김이사의 가정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아내가 김이사의 부모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이사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정말 친자인지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995년 6월 11일 밤 10시 30분, 아내는 언니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6월 12일 오전 7시, 김이사는 새로 개업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8시 5분경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전 8시 50분경, 김이사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해서 불을 끈 후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욕조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김이사의 아내와 어린아이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김이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추정은 이랬습니다. 김이사가 6월 11일 밤 1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사이에 아내와 다투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거실 베란다의 커튼줄을 잘라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아이의 목도 졸라 살해한 다음 오전 7시경 안방 장롱의 옷에 불을 놓고 출근했다. 하지만 김이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김이사가 오전 7시에 집을 나갔는데 피해자들이 그 이전에 죽었다면 김이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반대로 오전 7시 이후에 죽었다면 김이사는 무죄가 되는 거죠. 법의학자들이 시체를 부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반, 시강 위 내용물의 상태를 종합해볼 때 피해자들은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김이사가 범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사건이 환송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세계적인 법의학자가 증언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시반과 시강 위 내용물의 상태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너무 많아서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화재 재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김이사의 집과 비슷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옷에 불을 붙여본 거였어요. 그 결과 불과 56분 만에 밖에서 연기가 관찰되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견된 시각을 역산해보면 불이 붙은 시간은 김이사가 출근한 오전 7시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즉, 김이사가 집을 나간 후에 누군가 불을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이사의 팔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 집에서 발견된 우유병과 분유통의 상태, 식기세척기 주변의 상황 등등이요. 또한 김이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는데 범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어요. 김이사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동기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김이사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사건 당시에는 많이 해소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하게 된 김이사가 개업 직전에 갑자기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2003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간접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합리적 의심이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입니다. 아무리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법적으로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법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진범을 놓치는 것이 낫다는 철학이죠. 둘째, 과학 수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법의학도 만능이 아니에요. 시반이나 시강으로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환송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존 판단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과 화재 재현 실험이 판결을 뒤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제3자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교묘한 범죄가 법망을 빠져나간 것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법적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가 맞다.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런 딜레마야말로 형사재판이 가진 근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완벽한 증거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륜 의혹, 성격 차이,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평화롭게 헤어지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길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재판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실제 법정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